지금 조물주는 비겁자이다. 그는 슬그머니 천재지변을 일으키지만 지구를 회멸할 엄두는 내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책 한 권의 여유로움입니다. 루신의 들꽃. 루신은 1881년생 문학 청년입니다. 아큐 정전으로 잘 알려진 루신은 당시 중국 현실과 필사적인 싸움을 벌인 저항 작가입니다. 루신의 내면이 집약된 문학의 결정체 들풀. 떨리는 마음으로 책을 펼치게 됩니다. 고결한 영혼과 만나는 설렘의 느낌 같은 거겠죠. 작가 자신 그것은 내가 호된 맛을 본 뒤 쓴 것이오 라고 했다지요. 들풀, 누구도 돌봄 없이 피어난 존재, 무릇 생명에 가해진 고문을 상징합니다. 인상적인 작품은 그림자의 고별인데요. 나의 그림자가 나에게 건네는 작별의 말 같습니다. 여기서 그대는 사회 규범에 따라 살아가는 현실 속의 나이고, 그림자는 들불처럼 세상 온갖 거추장스러움을 고문처럼 견디며 피어난 생명의 본질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생명 본연의 본질같이요. 싫어한다, 하지 않겠다, 원치 않는다. 강렬한 자유의지의 발로로 조건 없는 거부를 표명합니다. 또 구걸, 보시, 길손 같은 현실 속에서 천대받는 행위들은 역설적이게 기댐이나 빌붙음 없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읽힙니다. 정신계의 고독한 전사가 자신의 사상과 행동에 절대적인 자유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온정이나 사랑과 같은 감정적 엮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혼 맑은 자신으로 회복하는 반전을 맛보실 겁니다. 심연 깊은 밑바닥에 자리한 실존적 외침, 가만가만 읽어보기로 해요. 그림자의 고별. 사람이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게 잠들어 있을 때 그림자가 다음과 같은 말로 작별을 고한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 천당에 있으니 나는 가지 않겠소. 내가 싫어하는 것이 지옥에 있으니 나는 가지 않겠소. 내가 싫어하는 것이 미래의 황금 세계에 있으니 나는 가지 않겠소. 그런데 그대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요. 동무, 나는 그대를 따르고 싶지 않소. 나는 머무르지 않으리요. 나는 원치 않소. 오, 나는 원치 않소. 나는 차라리 무지에서 방황하려 하오. 내 한낱 그림자에 지나지 않지만 그대를 떠나 암흑 속에 가라앉으려 하오. 암흑은 나를 삼킬 것이나 광명 역시 나를 사라지게 할 것이요. 그러나 나는 밝음과 어둠 사이에서 방황하고 싶지 않소. 나는 차라리 암흑 속에 가라앉겠소. 그렇지만 나는 결국 밝음과 어둠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었소. 나는 지금이 황혼인지 여명인지 모르고 내 잠시 거무스레한 손을 들어 술 한 잔 비우는 신용을 하리다. 나는 내가 어느 때인지 모를 때에 홀로 먼 길을 가려. 오, 만약 황혼이라면 밤의 어둠이 절로 나를 침몰시킬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낮의 밝음에 사라질 것이요. 만약 지금이 여명이라면 동무, 때가 되어 가오. 나는 암흑을 향하여 무지에서 방황할 것이요. 그대는 아직도 나의 선물을 기대하오. 내가 그대에게 무얼 줄 수 있겠소?
없소이다. 설령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암흑과 공허일 뿐이요. 그러나 나는 그저 암흑이기를 바라오. 어쩌면 그대의 대낮 속에서 사라질 나는 그저 공허이기를 바라오. 결코 그대의 마음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나는 이러기를 바라오, 동무. 나 홀로 먼 길을 가오. 그대가 없음은 물론 다른 그림자도 암흑 속에는 없을 것이오. 내가 암흑 속에 가라앉을 때에 세계가 온전히 나 자신에 속할 것이오. 1924년 9월 24일 동량치. 나는 낡고 높은 담장을 따라 길을 걷는다. 푸석푸석한 흙먼지를 밟으면서 다른 몇 사람도 제각기 길을 간다. 산들바람이 일고 담장머리에 키 큰 나뭇가지가 아직 시들지 않은 이파리를 지닌 채 머리 위에 흔들린다. 산들바람이 불고 사방이 먼지이다. 한 아이가 내게 동냥을 한다. 겹옷도 입었고 불쌍해 보이지도 않는데 앞을 막고 주아리고 뒤따르며 애걸한다. 나는 그의 말투와 몸짓이 싫었다. 그가 불쌍해 보이지 않는 게 장난인가 싶어 미웠다. 그가 따라붙으며 질질 짜는 것이 성가셨다. 나는 길을 걸었다. 다른 몇 사람도 제각기 길을 간다. 산들바람이 불고 사방이 먼지이다. 한 아이가 내게 동냥을 한다. 옷도 입었고 불쌍해 보이지도 않았지만 벙어리인지 손을 벌려 신용을 했다. 나는 그의 손짓이 미웠다. 게다가 그가 벙어리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게 그저 동냥하는 수법일 뿐이지 않을까. 나는 보시하지 않았다. 내게는 보시할 마음이 없다. 난 그저 보시하는 이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성가셔하고 의심하고 미워할 뿐이다. 나는 무너진 흙담을 따라 걸었다. 깨진 벽돌 조각이 담장 무너진 곳에 쌓여 있고 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산들바람이 불어 차가운 가을 기운이 내 겹옷을 뚫는다. 사방이 먼지이다. 나는 내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동냥할까 생각하고 있었다. 말을 한다면 어떤 말투로, 벙어리 신용을 한다면 어떤 모양새. 다른 몇 사람이 제각기 길을 간다. 나는 앞으로 다른 사람의 보시를 받지 못할 것이며 보시할 마음도 사지 못할 것이다. 나는 보시의 윗자리에 서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성가셔함, 의심, 미움을 살 것이다. 나는 무의와 침묵으로 동냥하리라. 나는 적어도 허무는 얻을 것이다. 산들바람이 일고 사방이 먼지이다. 다른 몇 사람이 각자 제 길을 간다. 먼지, 먼지, 먼지. 1924년 9월 24일 길손. 때 어느 날 황혼 무렵 곧 어느 곳 나오는 사람들. 늙은이 70살가량 흰 머리 검정색 긴 두루마기. 여자아이 10살가량 갈색 머리 검은 눈동자. 흰 바탕에 검은색 격자무늬가 있는 긴 저고리. 길손 30-40살가량 몹시 지쳐있지만 고집이 있어 보인다. 어두운 눈빛, 검은 수염, 흐트러진 머리카락, 너덜너덜한 검정색 몽당 바지 저고리, 맨발에 해진 신발, 겨드랑 아래 보퉁이를 끼고 키 높이의 대지팡이를 짚었다. 동쪽은 몇 그루 잡목과 기아 조각, 서쪽은 퇴락한 무덤들, 그 사이로 길 같은 것에 흔적이 있다. 그 흔적 쪽으로 단칸 흙집에 문이 열려 있다.
문 옆에 나무 그루터기가 하나 있다. 여자아이가 그루터기에 앉아있는 늙은이를 부축하여 일으키려 한다. 얘야, 얘 왜 가만히 있는 게냐? 누가 와요. 저걸 보세요. 그럴 필요 없다. 집으로 들어가게 부축해다오. 해가 지겠다. 저는 보세요. 얘는 날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람을 보면서 볼만한 게 아직 모자라느냐? 그것들보다 보기 좋은 것은 없단다. 굳이 무엇을 또 보겠다는 게냐? 해가 질 때 나타나는 것 치고 니게 좋을 건 없다. 들어가자꾸나. 그렇지만 벌써 가까이 왔어요. 아, 거지네요. 거지라고? 설마? 길손이 동쪽 잡목 사이에서 비틀거리면서 걸어 나온다. 잠시 주저하다가 늙은이에게 천천히 다가간다. 영감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덕분에 안녕하시오. 영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물을 한 잔 마실 수 있겠습니까? 걷다 보니 목이 너무 마릅니다. 여기엔 못도 웅덩이도 없어서요. 그럽시다. 앉으세요. 얘야, 물을 또 오거라.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손님, 앉으시지요. 조남이 어찌 되십니까? 이름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기억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제 본래 이름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길을 나선 뒤로 사람들이 되는 대로 제 이름을 불렀지만 가지각색이어서 저도 기억이 또렷하지 않습니다. 매번 이름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오는 길이오? 글쎄, 저도 모릅니다. 기억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저는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 물어봐도 되겠소? 괜찮고 말고요. 그렇지만 저도 모릅니다. 기억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저는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가려고. 그곳은 압니다. 그곳은 앞입니다. 먼 길을 걸었다는 것만 생각납니다. 지금 이곳에 와 있지요. 저는 인차 저쪽 앞쪽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여자아이가 나무 그릇을 조심스레 받쳐들고 나와 건네준다. 고마워요, 아가씨. 고마워요, 아가씨. 이렇게 고마울 때가. 정말이지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렇게 감격해하지 마시오. 그건 댁에게도 좋을 게 없소. 그렇습니다. 제게 좋을 게 없지요. 그렇지만 기력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길을 나서렵니다. 영감님, 영감님은 여기서 오래 사셨으니 앞쪽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겠지요? 앞쪽은 무덤이요. 무덤? 아니에요. 거기에는 들백합 들장미가 하고 많아요. 제가 늘 놀러 가는 걸요. 그것들을 보려고요. 그래. 거기에는 들백합과 들장미 꽃이 많지. 나도 놀러 가서 본 적이 있단다. 그렇지만 그건 무덤이야. 영감님, 무덤 있는 데를 지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무덤 넘어? 그건 나도 모르고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신다고요? 저도 몰라요. 나는 남쪽, 북쪽, 그리고 동쪽. 당신이 이곳을 향해 출발한 곳만 알 뿐이요. 거기는 내가 가장 잘 아는 곳이지. 아마 당신네에게 가장 좋은 곳일 거요. 내가 말이 많다고 탓하지 마시오. 내 보아하니 당신은 너무 지쳐 있어. 되돌아가는 편이 낫겠소. 나아간데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끝까지 가리라는 보장이 없다고요? 안 됩니다. 가야 합니다. 되돌아가 봤자 거기에는
명분이 없는 곳이 없고 지주가 없는 곳이 없으며 추방과 감옥이 없는 곳이 없고 겉에 바른 웃음이 없는 곳이 없고 눈시울에 눈물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증오합니다.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건 아니지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눈물 흘리면서 댁을 위해 슬퍼하는 이도 있는 것이요.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슬퍼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가는 수밖에 없겠소. 그렇습니다. 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저를 재촉하는 소리,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제 발이 망가진 게 원망스럽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쳤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가 부족합니다. 피를 좀 마셔야 해요. 그렇지만 피가 어디 있습니까? 설령 누군가의 피가 있다 하더라도 그 누가 되었건 저는 그 사람의 피를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물을 좀 마셔서 제 피를 보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걷다 보면 물은 있게 마련이라 부족한 것은 없다고 느낍니다. 단지 기력이 붙입니다. 피가 묽어져서 그럴 겁니다. 오늘은 작은 웅덩이도 보지 못했는데 길을 적게 걸어서 그럴 겁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을게요. 해가 저물었는데 내 생각엔 잠시 쉬는 게 낫겠소. 나처럼 말이요. 하지만 저 앞으로 부르는 소리가 절 보고 걸으라고 합니다. 나도 아오. 영감님이 아신다고요? 그 소리를 아십니까? 그렇소. 나를 부른 적이 있었던 듯하오. 그 소리가 지금 저를 부르는 이 소리입니까? 그건 나도 모르오. 몇 차례 소리쳐 부르는 걸 모른 채 하였더니 더는 부르지 않더군. 나도 또렷이 기억나지는 않소. 모른 채 한다. 아니야. 아무래도 가는 편이 낫습니다.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두 발이 망가진 게 한이 됩니다. 받으세요. 이 헝겊 조각으로 다친 데를 싸매세요. 오, 고마워요, 아가씨. 참으로 이렇게 고마울 때가 덕분에 훨씬 많이 걸을 수 있을 거요. 그렇지만 아니야, 아가씨. 돌려주리다. 너무 작아서 싸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 호의를 보답할 길도 없고. 그렇게 고마워하지 마시오. 그건 댁에게도 좋지 않소. 그렇습니다. 제게 좋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게는 이게 최상의 보시입니다. 보세요. 제가 온몸이 이렇듯. 너무 고집 부리지 마시오. 그렇지요. 하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보시를 제가 받는다면 저는 콘도르가 죽음을 본 것처럼 사방을 선회하면서 그 사람의 멸망을 친히 보거나 그 사람 위에의 모든 것, 저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멸망하기를 축원할 것입니다. 저도 저주받아 마땅하기에 그러나 저는 아직 그럴 힘이 없습니다. 설령 그럴 힘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처지에 빠지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 처지에 놓일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온당하리라 봅니다. 아가씨, 이 헝겊이 참 좋지만 좀 작소. 돌려주리다. 싫어요. 가져가세요. 아, 내가 만져 놓아서? 그러면 거기 담으세요.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지고 간담? 쉬지 않고는 지고 갈 수 없을 거요. 잠깐만 쉬면 괜찮을 거요. 옳습니다. 쉬어야지요. 아니에요. 안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가야 합니다. 끝내 쉬고 싶지 않은 거요. 쉬고 싶습니다. 그렇담 잠시 쉬시구려. 그렇지만 저는 결국은 가는 편이 좋다는 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는 게 좋겠소. 자, 이제 작별하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아가씨, 이것을 돌려주겠소. 받으시오. 가지고 가시오. 너무 무거우면 언제라도 무덤에다 버리면 되고. 아, 그건 안 돼요. 아, 그건 안 되지. 그렇다면 들백합이나 들장미에 걸쳐 놓으시오. 아, 그게 좋아요. 그럼 안녕히 가시오. 평안하시기를. 늙은이는 일어서서 여자아이를 바라보며 얘야, 나를 부축해라. 보아라, 벌써 해가 졌잖니. 두 분 고맙습니다. 평안하시기를. 길소는 서성이며 생각에 빠졌다가 깜짝 놀라. 아, 하지만 안 돼. 나는 가야 해. 아무래도 가는 게 옳아. 그리고 즉시 고개를 들고 힘차게 서쪽으로 걸어간다. 여자아이가 노인을 부축하여 흙집으로 들어서고 바로 문이 닫힌다. 길손이 들판을 향해 비틀거리며 나아가고 밤빛이 그의 뒤를 따른다. 1925년 3월 2일 빛바랜 핏자국 속에서 몇몇 죽은 자와 산 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를 기념하여 지금 조물주는 비겁자이다. 그는 슬그머니 천재지변을 일으키지만 지구를 회멸할 엄두는 내지 못한다. 슬그머니 살아있는 것을 쇠망케 하면서도 죽음이 오래도록 남아있게 할 용기는 없다. 슬그머니 인류를 피 흘리게 하면서도 핏빛을 영원토록 선명하게 할 용기는 없다. 슬그머니 인류에게 괴로움을 주면서도 인류가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게 할 용기는 없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동료, 인류 중에 비겁자만 배려한다. 폐허와 황량한 무덤으로 화려한 건축을 부각시키고 시간으로 고통과 핏자국을 바래게 한다. 날마다 단맛이 조금 나는 쓰디쓴 술을 한 잔씩 많지도 적지도 않게 살짝 취할 만큼만 따라주어 마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울게 또 노래하게 하고 깨인 듯 또 취한 듯 아는 듯 또 무지한 듯 죽고 싶게 하고 또한 살고 싶게 만든다. 그로서는 모든 것을 살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에게는 인류를 멸절할 용기가 없다. 몇 개의 폐허와 몇 개의 황량한 무덤이 땅 위에 흩어져 빛바랜 핏자국을 비춘다. 사람들은 그 세중간서 남과 나의 아득한 슬픔을 곱씹을 뿐 그것을 뱉어 버리려고는 하지 않는다. 공허보다는 낫겠다고 여겨 저마다 하늘의 벌을 받은 자를 자처함으로써 남과 나의 아득한 슬픔을 곱씹는 데 대한 변명을 삼으며 또한 두려움에 숨을 죽인 채 새로운 슬픔의 도래를 가만히 기다린다. 새로움, 이것이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또한 갈망하게 한다. 이게 다 조물주의 착한 백성이다. 그는 그걸 필요로 한다. 반역의 맹사가 인간 세상에 출현한다. 그는 우뚝 서서 이미 달라졌거나 예전과 다를 바 없는 폐허와 무덤을 뚫어본다. 깊고 넓은 오래된 고통 일체를 기억하고 겹겹이 쟁여지고 응어리진 피를 직시한다. 죽은 것, 태어나고 있는 것, 태어나려는 것, 태어나지 않은 것 일체를 속속들이 안다. 그는 조물주의 농간을 간파하고 있다.
그가 떨쳐 일어나 인류를 소생시키거나 소멸되게 할 것이다. 이들 조물주의 착한 백성들을 조물주, 비겁자가 부끄러워 숨는다. 하늘과 땅이 맹사의 눈앞에서 색을 바꾼다. 1926년 4월 8일. 죽은 불. 나는 내가 얼음산 사이를 달리는 꿈을 꾸었다. 그것은 거대한 얼음산이었다. 위로 얼음 하늘과 맞닿으며 하늘에는 비늘 같은 얼음 구름이 가득하였다. 산 기슭에 얼음 숲이 있고 나뭇잎들은 모두 바늘 모양이다. 모든 것이 차갑고 모든 것이 휘푸릇하였다. 나는 갑자기 얼음 골짜기에 떨어졌다. 위아래 사방이 온통 차갑고 휘푸릇하지 않은 게 없었다. 그런데 휘푸르스름한 얼음 위에 빨간 그림자가 무수히 산호 그물처럼 얽혀 있었다. 나는 발밑을 굽어보았다. 불꽃이 있었다. 그것은 죽은 불이었다. 불꽃의 형태만 있을 뿐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온통 얼어붙어 산호초 같았다. 끄트머리에는 얼어붙은 검은 연기도 있었다. 막 화택에서 나와서 그래서 바짝 그을려 있나 싶다. 이것이 사방 얼음벽에 비치고 반사되어 수없이 많은 그림자를 만들어냄으로써 이 얼음 골짜기를 산호색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하. 어릴 적에 나는 캐속정이 일으키는 물보라와 용광로가 내뿜는 불꽃을 보기 좋아하였다. 그저 좋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똑똑히 보아두고 싶었다. 안타깝게도 그것들은 변화무쌍해서 정해진 생김새가 없었다. 뚫어지게 보고 또 보았건만 일정한 좌치를 남기지 않았다. 죽은 불꽃, 이제 너를 얻었구나. 나는 죽은 불을 주워들었다. 꼼꼼히 보려 하니 찬 기운에 손가락이 타는 듯 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아픔을 참으면서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얼음 골짜기 사방이 바로 휘푸르르해졌다. 나는 얼음 골짜기를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하였다. 나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한 올 쇠실뱀처럼 피어올랐다. 얼음 골짜기 사방이 즉시 빨간 불꽃이 너울대며 불구덩이처럼 나를 에워쌌다. 고개 숙여 바라보니 죽은 불이 타고 있었다. 내 옷을 뚫고 나와 얼음바닥에 흘렀다. 오 동무. 동무가 몸의 온기로 나를 깨워주었소. 그가 말했다. 난 얼른 아른 체 하면서 그의 이름을 물었다. 사람들이 나를 얼음 골짜기에 버렸소. 그가 엉뚱한 대답을 했다. 나를 버린 사람들은 오래전에 죽고 없소. 나도 얼어서 죽을 지경이었소. 만약 동무가 내게 온기를 주지 않았다면, 그래 다시 타오를 수 없었다면 나는 얼마 안 있어 죽어 없어질 참이었소. 당신이 깨어났다니 나도 기뻐. 나는 지금 얼음 골짜기를 벗어날 길을 생각 중이요. 나는 당신을 가지고 갈까 하는데 당신이 다시는 얼어붙지 않고 언제까지고 활활 탈 수 있도록. 아, 그러면 나는 타서 없어지고 마오. 당신이 타 없어진다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럼 당신을 남겨두리라. 여기에 남아 있으시오. 아, 그럼 나는 얼어 죽고 말 것이오. 그렇다면 어찌하리까?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려오? 그가 반문하였다. 내 말하지 않았소. 나는 이 얼음 골짜기에서 나가려 하오. 그럼 나는 차라리 타버릴까? 그가 갑자기 뛰어올랐다. 마치 별똥별처럼 나를 데리고 얼음 골짜기 구멍 밖으로 나왔다.
돌연 커다란 돌수레가 달려들었다. 나는 바퀴에 깔려 죽고 말았다. 그러나 수레가 얼음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은 볼 수 있었다. 하하, 너희가 다시는 죽은 불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의기양양 웃으면서 말했다. 마치 그렇게 되기를 바랐던 것처럼. 1925년 4월 23일. 복수. 사람의 살갗 두께가 반 푼이 채 되지 않을 것이다. 빨갛고 뜨거운 피가 그 밑 담벼락 가득 겹겹으로 기어오르는 회화나무 자벌레 떼보다도 빼곡한 핏줄들을 따라 달리면서 따스한 혈기를 흩는다. 그래, 저마다 이 다스한 열기에 현혹되고 선동되고 이끌리고 죽자 사자 기댈 곳을 희구하면서 입을 맞추고 보듬는다. 그럼으로써 생명의 무겁고 달콤한 큰 환희를 얻는다. 그런데 날선 칼이 한 번 치면 복사꽃빛 얇은 살갗을 뚫고 빨갛고 뜨거운 피가 화살처럼 모든 열기를 사륙자에게 쏟아부을 것이다. 그런 뒤 얼음장 같은 숨결, 핏기 없는 입술로 넋을 흔들어 사륙자로 하여금 생명 고양 극치의 큰 환희를 얻게 할 것이며 스스로는 생명 고양 극치의 크나큰 환희 속에 영원히 잠길 것이다. 이리하여 그러하기에 그 두 사람은 온 몸을 벌거벗은 채 비수를 들고 광막한 광야에 마주섰다. 그 둘은 보듬을 것이고 죽일 것이다. 행인들이 사방에서 달려온다. 겹겹이 빼곡하게 회화나무 자벌레 떼가 담벼락을 기어오르듯 생선 대가리를 나르는 개미 떼처럼 차림새는 멋들어지나 손이 비었다. 그렇지만 사방에서 달려와서 또한 죽자 사자 목을 세워 이 포옹 혹은 사륙을 감상하자고 한다. 그들은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있을 제 혓바닥에 땀 또는 피의 생생한 맛을 예감한다. 그렇지만 그 둘은 마주 서 있다. 광막한 광야에서 온 몸을 벌거벗고 비수를 들었다. 그렇지만 보듬지도 죽이지도 않는다. 뿐이랴 보듬을 생각도 죽일 생각도 있어 보이지 않다. 그 둘은 그렇게 한없이 서 있다. 통통하던 몸집이 메말랐다. 그렇지만 보듬을 생각도 죽일 생각도 전혀 없어 보인다. 행인들은 이리하여 무료함을 느꼈다. 무료함이 털구멍을 파고드는 듯 하였다. 무료함이 심장에서 털구멍을 뚫고 나와 광야를 가득 메운 채 기어가서 다른 사람들 털구멍을 파고드는 듯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목구멍이 마르고 목이 뻐근한 감을 느꼈다. 마침내 서로들 마주 보더니 서서히 흩어졌다. 메마른 나머지 흥미마저 잃었다. 그리하여 광막한 광야만 남았다. 두 사람은 그 가운데서 온몸을 벌거벗은 채 비수를 들고 메마르게 서 있다. 죽은 사람 같은 눈빛으로 행인들의 메마름을 감상한다. 피가 없는 대사륙, 그러나 생명 고향극지의 큰 환희에 한없이 잠겨든다. 1924년 12월 20일. 희망. 나의 마음은 아주 적막하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평안하다. 애증이 없고 애락이 없고 색깔도 소리도 없다. 내가 늙은 게다. 희끗한 머리깔이 증거 아닌가. 내 떨리는 손이 증거 아닌가. 그렇다면 내 영혼의 손도 떨리고 있을 것이며 영혼의 머리칼도 희끗희끗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해 된 일이다. 전에는 내 마음도 피비린내 나는 노랫소리로 가득하였다.
피와 세부치, 화염과 도끼, 회복과 복수, 헌데 문득 이런 모든 것이 공허해졌다. 때로는 할 일 없이 자기 기만적 희망으로 그것을 메우려 하였다. 희망. 이 희망의 방패로 공허 속의 어둠 밤에 내습에 항거하였다. 방패 뒤쪽도 공허 속의 어두운 밤이기는 마찬가지이건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나는 내 청춘을 줄곧 소진하고 있었다. 내 어찌 나의 청춘이 벌써 흘러갔음을 몰랐겠는가. 그러나 나는 내 몸 밖에 청춘이 존재한다고 여겼다. 별, 달빛, 말라 죽은 나비, 어둠 속의 꽃, 부엉이의 불길한 예언, 소쩍스의 토얼 웃는 것의 막막함, 사랑의 춤 사위, 서글프고 덧없는 청춘일망정 청춘은 청춘이다. 그런데 지금 왜 이리 적막한가? 몸 밖의 청춘도 죄다 쓰러지고 세상 청년들이 죄 늙어지고 말았단 말인가. 나는 몸소 이 공허 속의 어두운 밤에 육박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희망이라는 방패를 내려놓고 페테피 샤도르의 희망의 노래에 귀 기울였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창녀. 그는 누구에게나 웃음 짓고 모든 것을 준다. 그대가 가장 큰 보물. 그대의 청춘을 바쳤을 때 그는 그대를 버린다. 이 위대한 서정 시인 헝가리의 애국자가 조국을 위해 카자크 병사의 창 끝에 죽은 지 벌써 75년이 되었다. 애답도다 그의 죽음이여. 그러나 더 슬픈 것은 그의 시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참혹한 인생이여. 페테피처럼 강단지고 용감한 사람도 어두운 밤을 마주하여 걸음 멈추고 아득한 동쪽을 돌아보았다. 그는 말했다. 절망이 허망한 것은 희망과 마찬가지이다. 절망이 허망한 것은 희망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내가 아직도 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허망 속에서 목숨을 부지해야 한다면 나는 여전히 저 쓰러져 버린 애달고 아득한 그것이 내 몸 밖의 것이어도 좋다. 몸 밖에 청춘이 소멸하면 내 몸안 늙음악한 기운도 시들고 말 것이기에. 그렇지만 지금 별도 없고 달도 없다. 말라 죽은 나비도 웃는 것의 막막함도 사랑의 춤 사이도 없다. 그러나 청년들은 평안하다. 나는 몸소 이 공허 속의 어둠 밤과 육박하는 수밖에 없다. 몸 밖에서 청춘을 찾지 못한다면 내 몸 안에 어둠이라도 몰아내야 한다. 그러나 어둠 밤은 어디 있는가? 지금 별이 없고 달빛이 없고 막막한 웃음, 춤 사이 치는 사랑도 없다. 청년들은 평안하고 내 앞에도 참된 어둠 밤이 없다. 절망이 허망한 것은 희망과 마찬가지이다. 1925년 1월 1일 아름다운 이야기. 등잔불이 잦아드는 게 석유가 바닥날 것을 예고하는 거다. 석유가 이름 없는 제품이어서 등피가 잔뜩 그을려 있다. 사방에서 폭죽 소리가 울리고 담배 연기가 방 안에 가득하다. 어둡게 가라앉은 밤이다. 나는 눈을 감고 몸을 젖혀 등받이에 기대었다. 초학기를 쥔 손을 무릎에 올린 채 나는 몽롱한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았다. 아름답고 고상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였다. 여러 아름다운 사람과 아름다운 일이 하늘 가득 구름처럼 어우러졌고 그것들이 천만 톨 별처럼 날고 있었다.
한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내게 쪽배를 타고 산음도를 지난 기억이 있는 듯하다. 기억이 있는 듯하다. 양쪽 기슭에 오구나무며 막 심어놓은 벼, 들꽃, 달, 강아지, 숲을, 그리고 말라 죽은 나무, 초가집, 탑, 절, 농사꾼과 시골 안악, 널어놓은 빨래, 삿갓, 하늘, 구름, 대나무가 파란 냇물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노를 저으면 저마다 햇살에 반짝였다. 물속 풀과 물고기도 출렁였다. 그림자와 사물들 치고 흐트러지지 않은 게 없었다. 흔들흔들 커졌고 합쳐졌다가 졸아들어 본 모양으로 돌아갔다. 가장자리는 뭉게구름처럼 햇빛을 둘러 수은빛 불꽃이 일었다. 내가 지나본 물길이 다 그러하였다. 지금 내가 본 이야기도 그와 같다. 물에 비친 하늘자락, 모든 사물들이 그 위에 얽혀 언제까지고 살아 움직이고 언제까지고 펼쳐질 이야기를 엮어내었다. 나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지 못한다. 강가 마른 버드나무 아래 껑충한 접시꽃 몇 그루는 시골 안악이 심은 것일 게다. 빨갛고 알록달록한 접시꽃 그림자가 물에 비쳐 흔들리다가 호련 산산이 흩어지고 이내 가느다랗게 늘어나 연지 푼 물처럼 되었다. 어지럽지 않게 초가집, 강아지, 탑, 시골 안악, 구름들도 물 위에 떠 움직였다. 다홍빛 붉은 접시꽃이 송이마다 늘어져 비치더니 팔따기는 비단 띠로 되었다. 띠가 강아지와 얽히고 강아지가 구름과 얽히고 흰 구름은 시골 안악과 얽히고 한순간에 그것들은 다시 졸아들었다. 알록달록 붉은 접시꽃이 길게 늘어나 탑, 시골 안악, 강아지, 초가집, 구름 속으로 얽혀들었다. 지금 내가 본 이야기가 또렷해졌다. 아름답고 고상하고 재미있고 게다가 또렷하였다. 푸른 하늘 위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일들을 나는 낱낱이 보았고 낱낱이 안다. 나는 그것들을 눈여겨보려 하였다. 나는 막 그것들을 눈여겨보려는 순간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구름이 눈살 찌푸린 채 뒤죽박죽이었다. 누군가가 강에 커다란 돌을 던졌는지 돌연 물살이 일어 물에 비친 그림자를 부숴놓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황급히 방바닥으로 떨어지려던 초악기를 붙들었다. 눈앞에는 아직도 무지갯빛 그림자 조각이 어른거렸다. 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참 좋다. 그림자 자취들이 몇 조각 남아있는 김에 그것들을 되짚어서 온전하게 남겨두고 싶었다. 그래 책을 내던지고 기지개를 켜며 붓을 들었으나 조각난 그림자는 남아있지 않고 어두침침한 등잔 불빛만 보일 뿐이다. 나는 쪽배를 타고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본 것을 기억한다. 이 어둡게 가라앉은 밤에 1925년 2월 24일